환경사 3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백제를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신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통일 신라 이전까지 살펴보고, 이 통일 신라는 그 다음 시간에 발해와 더불어 남북국 시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라 왕의 계보를 보면요. 기원전 57년에 박혁거세가 건국하게 되는데요. 왕후는 거사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혁거세 거사관이 설화벌에, 국호를 설화벌이라고 하고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건국 설화가 있는데요. 경주 지방에 육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나정이라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알에서 태어나서 10살 무렵에 그 육부 사람들이 임금으로 추대해서 BC 53년, 기원전 53년에 왕비를 맞아 백성들에게 누에치기를 권장하고, 이후 이제 성장하여 금성에 수도를 세우고 궁성을 축조하여 나라를 세웠습니다. 설화벌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건국 설화고요. 이대왕은 남의 차차홍이 되겠습니다. 혁거세 왕의 적자로서 남의 차차홍이 그 2대 왕이 됩니다. 3대 왕은 유리 이사금이 이제 3대 왕이 되고요. 4대는 여기 석시에서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탈의 이사금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요. 5대는 다시 박시에서 혁거세 가문에서 파사 이사금이 왕이 됩니다. 이사금이 됩니다. 파사 이사금. 6대는요. 지마 이사금. 그 다음에 7대는 일성 이사금. 8대는 아달라 이사금이 나옵니다. 9대는 벌휴 이사금. 벌휴 이사금은 다시 이제 석시에서 왕이 나오고요. 10대는 내해 이사금. 11대는 조분 이사금. 12대는 첨해 이사금이 나옵니다. 그다음 13대 때 미추 이사금. 14대 때 유례 이사금. 15대 때 기림 이사금. 16대 때 흐레 이사금. 17대 때 이제 뇌물 마립간이 됩니다. 뇌물 마립간. 이사금이었다 이제 마립간으로 바뀌고요. 뇌물 마립간 때 399년에 외와 백제, 가야의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뇌물마립간이 이제 광개토 대왕에게, 고구려 광개토 왕에게 원병을 요청하게 되고요. 광개토 왕이 이를 진압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유적이 호우총 호우면 그릇이 되겠습니다. 호우면 그릇. 18대가 실성마립간, 19대가 눌지마립간입니다. 김씨에서 계속 왕이 나오고 있고요. 눌지마립간 때 455년에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자
백제와 동맹을 맺어 백제의 원병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20대 때가 자비마리간, 21대가 소지마리간입니다. 소지마리간은 백제와 이제 동맹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22대가 지증왕, 22대 지증왕 때 이제 왕이라는 칭호를 쓰고요. 지증마리간이라고도 합니다. 농사에서 이제 소를 사용하는 우경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지증마리간, 지증왕 때 그리고 순장을 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칭을 이제 사용하고 국호를 신라라고 503년에 국호를 신라라고 하였습니다. 504년에는 상복법을 제정하고 우상국을 정벌하였습니다. 23대의 법흥왕 때 지증왕의 아들로서 지증왕의 뒤를 이어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법흥왕은 520년, 법흥왕 7년 때 율령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공복을 정립하고 국가체제의 확립에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527년 불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 등의 관직을 채택하고 가야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24대 진흥왕 때가 이제 신라의 전성기 때가 되는데요. 통일 이전 전성기인데 24대 진흥왕은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전사시키게 됩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 그 이후 한강 유역을 차지하여 통일의 기반을 다지게 되고 이와 관련된 유적이 북한산비, 황초령비, 마온령비 등이 있습니다. 네, 25대는 진지왕이고요. 26대 진평왕, 27대가 이제 선덕 여왕이 되겠습니다. 이 동방공주가 이제 선덕 여왕이 즉위하였고요. 그다음에 28대가 진덕 여왕, 29대 태종 무효랑 이제 김춘추가 왕이 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통일 왕조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계보를 살펴보고요. 연표를 보시겠습니다. 신라는요, 그 356년 뇌물 마리간 이 즉위한 때로부터 이제 고대 국가가 이제 성립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박석김이 차례로 왕위를 하였다가 이제 김씨 세습이 이루어집니다. 신라의 설화를 살펴보면요. 건국설화는 신라의 시조는 박혁거세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거사관이라고 칭하였고요. 국호를 설화벌이라 하였습니다. 조선의 유민들이 산골짜기에 나누어 육촌을 이루고 있었다. 이때 조선은요, 이제 고조선을 가리키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진안의 육부가 되고요. 우물, 나정 옆에 숲에서 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알에서 아이가 나와
북부의 사람들이 이를 거사관으로 삼게 됩니다. 알이 마치 박과 같았던 까닭에 성을 박이라고 하였습니다. 거사관은 진한의 말로 왕 혹은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령정에서 오른쪽 옆구리에서 용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여자아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여자아이가 후에 박혁거세의 왕비가 되게 됩니다. 수도를 금성에 성을 쌓고 그곳에 이제 도읍을 정하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신라의 설화가 되겠습니다. 혁거세 이외에도 석탈해와 기말지가 있습니다. 석탈해와 기말지 신화는 건국 신화라 할 수 없지만 왕실의 시조 신화로서의 위상이 있습니다. 박석김 세 개의 왕씨의 시조가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신라에서 박석김이 왕위를 차례로 계승하였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혁거세 신화는 삼국사기, 신라 본기, 삼국유사, 제하공기에 실려 있습니다. 신라 설화였고요. 그래서 내물 마립간 때 고대 국가가 성립돼서 이제 김씨가 기말지 후손들이 이제 세습을 하게 됩니다.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고요. 399년 왜구의 침입으로 이제 400년에 광개토 대왕이 구원병을 보내 왜구를 격퇴합니다. 중국 전진과도 최초로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후 늘지왕 때 왕이 부자 상속이 이루어지고 고구려의 묵허자로부터 불교를 수용합니다. 늘지왕은 백제의 비유왕과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소지왕은 육촌을 육부로 바꾸고 백제의 동성왕과 결혼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지증왕 때에 이르러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신라의 장군 이사부는 우산국을 정벌하고 순장이라는 제도를 금지하였으며 서로 농사를 짓는 우경을 사용하였습니다. 버풍왕 때에는 독자적 연호로서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왕명을 불교식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조직을 정비하여 율령을 반포하고 17개의 관등을 두었으며 골품제를 정비하였습니다. 2차돈의 순교로 인해 불교를 공인하게 되었고 금강가야를 복속시키고 대가야와는 결혼동맹을 맺게 됩니다. 흑세기 진흥왕 때에는 신라의 전성기로서 나제 동맹을 깨고 백제의 성왕을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시킵니다. 이로 인해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고 진흥한 순수비가 세워지게 됩니다. 북한산비, 황초령비, 마운령비가 있으며 화랑도의 조직을 정비하고 거칩으로 하여금 국사를 기록하게 합니다. 대가야를 복속시키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진평왕 때에는 세속 5개를 짓고 임신서기석 등을 세우게 됩니다. 선덕여왕 때에는 첨성대, 분황사 모전석탑, 황룡사 7층 목탑 등이 세워집니다. 김춘추 태종 무열왕 때에는 진고리 왕위를 계승하고 신라의 중대가 시작됩니다. 이후 문무왕 때 나당 전쟁을 통해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 한강 진출의 주도권을 보시면요. 3세기 백제 고위왕 때 고대 국가가 백제가 먼저 성립됩니다. 이후 4세기 근초고왕 때 한강 이남을 완전히 통합하고 마한을 복속시킵니다. 광개토대왕의 왜고 격퇴와 장수왕의 남하 정책으로 인해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고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유적으로 중원 고구려 비가 있습니다. (6세기에는) 신라의 진흥왕이 백제 성왕과의 나제 동맹을 깨고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를 물리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이제 북한산 순수비가 있습니다. 흐름도를 보시면요. 박혁거세가 아까 건국신화에서 보신 것처럼 사로국을 건국합니다. 초기의 명칭은 거사관이었고 이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을 거쳐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박석김 세 개의 성씨가 이제 돌아가면서 왕위를 하다가 후에 김씨 세습으로 이어집니다. 박혁거세, 석탈의 김할지가 있습니다. 4세기에 외해 침략으로 광개토대왕에게 원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뇌물마립간 때 김씨 세습이 이루어지고 광개토대왕이 외를 격퇴하고 신라의 내정에 간섭합니다. 이와 관련된 유적으로 호명 그릇이 있습니다. 비유왕과 동성왕은 결혼동맹을 체결하게 되고 소지왕과 동성왕이 결혼동맹, 비유왕과 눌지왕이 결혼동맹을 이제 맺게 됩니다. 나제동맹. 지증왕 때에는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우경을 실시하고 순장을 금지하였습니다. 우상국을 정벌 하였고 법흥왕 때에는 연호를 건원이라 하였으며 율령을 반포하고 병부를 설치합니다. 금강가야를 병합시키고 대가야와 혼인동맹을 맺습니다. 2차 돈의 순교로 인해 불교를 공인하게 되고 골품제를 정비합니다. 이후 진흥왕 때에 화랑도를 개편하고 원광법사가 세속 5개를 세웠으며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의 성왕을 전사시키고 한강 유역을 차지합니다. 대가야를 복속시키고 한강 유역을 차지한 기념으로 북한산비를 세우게 됩니다. 진흥왕 치기에 황초령비, 마온령비, 단양적성비, 칙령비 등이 세워지게 됩니다. 거치해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하게 하였습니다. 신라와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진흥왕은 광개토대왕과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선대왕인 소소리망, 고국 양왕이 닦아놓은 중흥의 기반을 토대로 단기간에 급격한 영토의 확장을 이룬 것처럼 신라의 진흥왕도 선대왕인 지증왕, 법흥왕이 닦아놓은 기틀을 발판으로 단기간에 엄청난 영토를 확장했죠. 또한 광개토대왕이 18세라는 매우 어린 나이에 정복활동에 나선 청년 정복군주였듯이 진흥왕도 10대 후반의 나이에 정복활동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광개토대왕과 비슷한 점이 많은 신라의 정복군주 진흥왕. 지금부터 그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7년 7월 신라의 개혁군주였던 법흥왕이 후계자 없이 사망하자 그의 뒤를 이어 7살의 조카인 김삼맥종이 다음 왕위에 올랐는데요. 이 인물이 바로 신라의 24대 임금인 진흥왕입니다.
하지만 당시 진흥왕의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대신 국가를 통치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진흥왕의 어머니는 매우 현명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섭정 기간 동안 신라의 국력을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이후 나이가 들어 마침내 친정을 시작하게 된 진흥왕은 선대왕인 버풍왕 때까지 꾸준히 쌓아온 국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정복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먼저 548년 고구려가 당시 신라와 협력관계였던 백제의 독산성을 공격하자 3,000명의 군사를 파견하여 고구려군을 격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불어 550년에는 백제가 먼저 고구려의 도살성을 함락시키고 이후 이에 대한 보복으로 고구려가 백제 금연성을 함락시키자 갑자기 고구려와 백제 간의 분쟁에 개입하여 신라의 명장 이사보를 보내 양측이 점령하고 있던 도살성과 금연성을 모두 빼앗아 차지하는 재치를 선보이기도 하였고요. 그러던 중 551년 고구려가 왕위 다툼으로 인한 내전 및 북방의 유목민족인 돌궐의 침공 등으로 혼란기를 겪기 시작하자 이 틈을 노려 고구려에게 빼앗겼던 옛 땅을 되찾으려는 백제의 성왕이 진흥왕에게 같이 고구려를 정벌하자는 요청을 해왔는데요. 이때 성왕의 요청을 받아들인 진흥왕은 551년 9월 백제군과 함께 북진하여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중령 이북의 10개군을 모두 빼앗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성왕은 이후 진흥왕에게 이 기세를 몰아 한 번 더 북진할 것을 요청해 왔는데요. 이는 당시 고구려의 내부 사정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합군이 한 번 더 북진하면 고구려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의외로 진흥왕은 이렇게 말하며 성왕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으니 만약 하늘이 고구려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내 어찌 고구려의 멸망을 바랄 수 있겠는가.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고구려는 신라와 접촉하기 시작했고 결국 양국은 552년에 화친을 맺게 됩니다. 당시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수차례나 서로의 임금까지 죽이며 원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백제에게 화친을 제안하는 것보단 딱히 별다른 분쟁이 없었던 신라에게 접촉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행보였죠. 한편 고구려와 신라가 갑자기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백제의 성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순식간에 신라와 고구려에게 둘러싸여 고립된 상황에 처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자 이를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성왕은 일단 어쩔 수 없이 고구려에게 빼앗겼던 한강 하류의 땅을 포기했으며 또한 고립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신라를 선제 공격하기로 결심. 이를 위해 552년과 553년에 바다 건너의 섬나라인 외국의 사신을 보내 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던 중 553년 7월 신라의 진흥왕이 재빠르게 군사를 보내 빈 땅이 되어버린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한 뒤 신주를 설치하여 그 지역을 신라의 영토로 선포했는데요. 이에 조급해진 성왕은 553년 9월 외국에 다시 사신을 보내 군사 파병을 재촉하였으며 553년 10월에는 자신의 딸을 진흥왕에게 시집 보내 그를 방심하게 만든 뒤 554년 7월 드디어 왜군이 도착하자 가야군까지 끌어들여 연합군을 결성, 자신의 아들 부여창을 지휘관으로 삼아 마침내 대대적인 신라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진흥왕은 성왕의 딸과의 혼인으로 방심하고 있던 터라 백제와의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갑자기 백제의 대군이 침공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곧바로 군사를 보내 방어에 나섰지만 백제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기세를 탄 백제군은 554년 9월 신라의 진성을 함락시켜 포로 39,000명과 말 8,000피를 빼앗는 등 신라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데 성공했고요. 그러자 수세에 몰린 진흥왕은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해 화친을 맺었던 고구려에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때 신라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한 고구려는
곧바로 군사를 보내 백제의 웅천성을 침공하였지만 얼마 안 가 백제군에게 격퇴당하여 결국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고구려군까지 물리친 백제는 신라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였고 반대로 신라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게 되었죠. 그리고 파죽지세로 진격하던 백제군은 554년 12월 9일 신라의 관산성까지 공격하여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계속해서 신라의 영토 깊숙이까지 진군하여 신라의 구타성에 보루까지 쌓는 등 신라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하나씩 백제의 영토에 편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신라의 진흥왕은 백제군이 신라의 경내까지 들어오자 한강 유역에 설치한 신주의 군주로 임명했던 김무력이란 장수를 불러들였는데요. 임금의 부름을 받은 김무력은 곧장 원군을 이끌고 출정하여 백제군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장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본국에 남아있던 백제의 성왕은 아들 부여창이 고된 전투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한참 동안 잠자고 먹지 못했음을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그는 아버지의 자애로움에 부족함이 많으면 아들의 효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고는 아들을 찾아가 위로해주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를 위해 그는 몸소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아들이 있는 전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구천이라는 곳에 이르렀지요. 그런데 이러한 정보가 어떻게 유출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왕이 아들이 있는 전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가 신라군에게 전해졌고 이 정보를 입수한 신라군은 곧바로 총동원령을 내려 성왕을 사로잡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신주의 군주 김무력과 그의 비장 고간도도가 성왕을 발견하고는 신속하게 들이닥쳐 성왕을 생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성왕을 사로잡은 신라군은 노비 출신이었던 고도라는 자에게 성왕을 처형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이에 고도가 성왕에게 2번 절을 하고는 왕의 머리를 베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니 성왕은 왕의 머리를 노비의 손에 줄 수 없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도가 우리나라의 법에는 맹세한 것을 어기면 비록 국왕이라 하더라도 노비의 손에 죽습니다. 라고 답하자 성왕은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 크게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과인이 생각할 때마다 늘 고통이 골수에 사무쳤다. 돌이켜 생각해보아도 구차히 살 수는 없다. 라고 말하고는 머리를 내밀었고 결국 목이 잘려 사망했습니다. 이후 임금을 잃은 백제군은 사기가 크게 떨어져 결국 신라군에게 대패하고 말았는데요. 이때 백제군이 입은 피해는 백제의 고위관직인 좌평 4명과 군사 29,600명이 전사하는 괴멸을 당했고 말은 단 한 마리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군사들을 총지휘했던 성왕의 아들 부여창만이 몇몇 부하 장수들과 간신히 빠져나와 백제로 돌아갈 수 있었죠. 이렇게 해서 백제의 대공세를 완전히 분쇄하는 데 성공한 진흥왕은 얼마 안 가 이번에는 가야 지역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백제의 영향력 하에 복속되어 있던 가야 연맹의 여러 소국들은 백제가 신라군에게 대패를 당하면서 더 이상 백제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고 결국 차례대로 신라에 병합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561년 신라의 장수 이사부와 사다함이 마지막으로 대가야까지 멸망시키면서 가야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또한 진흥왕은 북쪽으로도 영토를 더욱 넓혔는데요. 그는 고구려가 지배했던 오늘날의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하였고 이후 그는 자신이 정복한 지역들을 직접 순시하고 다니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곳곳에 순수비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대대적인 정복 활동을 통해 신라의 영토를 크게 확장시킨 진흥왕은 이후 신하들에게 진흥태왕이라는 존호를 받았으며
그가 이룬 업적은 그동안 고구려와 백제에게 가려져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약소국, 신라를 단숨에 한반도의 패권국으로 성장시켰고, 더 나아가 훗날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흡수하여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경사 3주차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